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반도의 남쪽은 서서히 재건되고 있었다. 전쟁의 충격 뒤에 찾아온 빈곤 속에서 국민들은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교육정책을 시작으로 경제 재건으로 이어지는 이승만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폐허에서 경제 부흥으로 제3의 전쟁을 이승만은 시작하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 이승만의 조국 재건설 의지는 원조 자금 5천만 달러 추가 도입에서 잘 나타나는데, 당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원조 자금 획득에 성공한다. 경제 성장과는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1954년 방미 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음이 상했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북진론과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못마땅해 했고, 한국에 대한 정부를 강화하면서 서서히 견제하고 있었다. 급기야 미국은 강력하기로 소문난 대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큰 나라였던 필리핀의 퀴리노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옹립해 놓았다고 소문이 난 윌리엄 레이시였다. 미국은 그를 한국으로 전격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관리를 무시하는 등 무례함을 범하고 만다. 그분은 부임을 할 적에 5월 11일 날이 일요일인데요. 보통 그 대사가 부임할 때는 그 주재국 형편 때문에 공휴일이나 또는 일요일에는 부임을 안 하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턱대고 하루 노티스 주고서는 일요일 날 들어왔죠. 그래서 상당히 들어오면서부터도 달갑지 않게 행동을 취했고, 막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변형태 장관께 시임장 사본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임장 재정 일자를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중간에 외무부에 오지도 않았다. 그런 무례를 좀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아마 이 대통령께도 못마땅한 걸로 비칠 수 있겠죠. 레이시의 이러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외교사절 파견에 대한 동의인 아그레망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내주었다. 비록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생각해 화기애애함 속에서 신임장이 제정됐지만 두 사람은 내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무례한 레이시 대사에 대해 못마땅해 했던 이승만은 얼마 후 발생하는 한 사건을 계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본궤대에 올라섰고 미국 경제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싶어 했다. 아일랜드계 사람이었던 레이시 대사는 아일랜드인 특유의 술을 즐겨 근무 시간에도 과음을 하고 이승만을 면담하곤 했는데, 청교도적인 이승만은 이를 못마땅해 했다. 더구나 레이시 대사는 외교 경로를 거치지 않고 주한 미 상공회의소 건으로 사세총장을 찾아가 미국 경제인을 위해 세금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외교 관리를 무시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가까운 미 상원 의원에게 레이시 대사와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던 이승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국 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롱그라타에 준하는 단호하고도 조용한 방식을 택했다. 이는 주재국에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대사를 내쫓을 수 있는 주권국의 외교적 권한으로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약소국인 우리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레이시 대사는 채 1년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의 자주 독립, 자주 외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쭉 몇 달 동안 보시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미국의 상원에 있는 아마 친구 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을 떠나는 그런 마당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박사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사슴나무 떨듯이 떠는 그 태도,
그거를 목격했을 적에 참 지금까지도 그게 눈앞에 선할 정도로 그렇게 이 박사의 위험에 눌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잣집을 허물고 흙벽돌과 귀한 시멘트 벽돌로 다시 집을 지었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왔으며 화장실을 개조하고 새로운 도로가 놓여졌다. 이승만은 문화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구해보라고 이르곤 했다. 그는 이러한 일에 일일이 설계에서부터 조언을 했다. 특히 일본식으로 명명되던 거리의 명칭도 고치도록 지시했는데 허정에게는 세계의 도시들을 돌아보고 서울의 이름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한국의 서울이 어디냐고 물을 때 서울이란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경제가 재건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생활은 독립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초지일관, 금욕적이고 검소했다. 그들은 종이 한 장도 아껴 썼고 내다버려야 할 모자도 후엠에 낚시 다닐 때 쓰곤 했다. 다진한 달력이나 편지봉투를 잘라서 메모지로 사용할 정도였다. 1946년 17살의 처녀 시절부터 잔심부름을 하던 방재구 여사는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회고한다. 가로도 그냥 다 일정식에 쓰던 거고 또 갓땡도 그 일정식에 쓰시던 그 갓땡 그 사인노동에 그냥 다 그거 긴 거 그냥 지금 낡았 때면 낡았고 일정식에 총독이 쓰던 건데 그 얼마나 저거예요. 근데도 하나도 튄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걸로 쓰시고 12년 동안 그리고 그 챙이 조금 바깥에 현관 쪽으로다 그게 조금 샜었어요. 근데 그걸 못 고치게 하셨어. 대통령이 못 고치게 하셔가지고 안 계신다며. 진행하신다며 그냥 얼른 툭딱 그래가지고 고쳐놓으셨고 가구도 하나도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걸로 그냥 쓰셨죠. 한 번도 사가 쓰신 것도 없고 고친 것도 없고 그 낡아 빠진 가구도 그냥 다 쓰죠. 다담이 있다. 온도로도 아니고 다 다담이. 그걸 그냥 쓰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랏돈을 너무 아끼셔가지고 내복을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시니까 요 반바지 내복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로 입으시는 게 이제 그거를 자꾸 노래같이 따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누벼서 꿈에 드려요. 할머니께서 꿈에 드리면은 몇 번은 그냥 입으셔 아무하시도 안 오시고 입으시다가 재호가 오늘은 이걸 또 입으랜다. 버릴만한 내도 이제 또 입으랜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또 입으시면서 요다니는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셔. 재호가 올려다 놓지 마라.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프란체스카는 대통령 영부임에도 불구하고 속옷도 열대 군데나 기워 입었으며 심지어 잘 떨어지는 목 부분의 속옷 레이스 부분을 광목으로 기워 입는 알뜰함을 보였다. 이렇듯 절약 정신이 투철했던 프란체스카의 알뜰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1941년도에 아버님이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고발한 책입니다. 틀림없이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온다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전쟁을 선동하는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좀 비판이 있다가 진주만 기습을 받고 일본의 기습을 받고 미국이 그때 아주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죽고 그러자 이 책이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선지전쟁에 있구나 하는 그 예언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그 어머니께서 그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인데 3번을 이 타이프를 하시느라고 눈도 짓무르고 손가락도 다 짓물릴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큰 돈을 만지시게 돼가지고 어머님한테 그
돈을 좀 주셨대요. 이거 가지고 당신 원하는 걸 뭘 사라고. 그런데 평소에 이제 예복이 필요하니까 그때 참 좋은 예복을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40년 입으시고 제가 12년을 입었습니다. 52년간 입은 옷입니다, 이 옷이. 네. 한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와이셔츠에 떨어진 칼라도 바꿔 달아가면서 오랫동안 입곤 했던 이승만. 어느 날 국내 가전업체에서 국내 처음으로 에어컨을 제작했다며 기증을 했지만 그는 이곳은 시원하니 수출하는 데 힘쓰라고 거절했다. 경무대 안의 커튼도 일제 때 총독이 쓰던 것을 12년이나 그대로 썼으며 해방 후 종친에서 사준 이화장 집도 빗물 새는 책 외에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집수리는 부정부패 시초가 된다며 절대 손도 못 대게 엄명을 내리는 청렴한 생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위 황태자로 불리던 양자 이강석에게도 결혼한 후에나 침대를 사주겠다며 일제 때 쓰던 2층의 다다미방을 그대로 쓰게 했다. 이승만은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문풍지만을 손수 발라주는 검사함과 자상함을 보여주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승만은 정경유착을 못하도록 이기붕에게 지시하며 사업가를 자유당에 입당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사업가들에게 사업에만 힘쓰도록 격려했다. 그런 도와줘서 결국 배 수리가 되고 또 주양을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해서 그 미국 왕복한 배도 있으니까 왕복하면 데서 뭔가 좀 그런 도와줄 게 뭐 없나 하고 비서를 도와야지 전혀 그런 건 생각도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오는 길에 그 가죽 의자 하나를 사서 와가지고 그 당시 그 청와대 비서한테 좀 올려드릴 수 있냐고 보냈더니 나중에 연락이 그 당구에한테서 그건 그 의자는 받아도 괜찮아. 이 말씀을 괜히 받아주시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는 시간이 날 때면 정원의 나무를 손질하고 불교에 몰두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주 사찰을 찾곤 했으며 달필로 절의 현판을 써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암자에 올랐던 이승만은 그곳에서 불교계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목격하고 바로 불교 정화에 나섰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하여 대처승을 절에서 내몰고 우리 불교의 전통인 화엄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지시했다. 이런 연유로 불교계와 사이는 벌어졌으나 기본적으로 그는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성품이었다. 이승만은 송인상 재무장관에게 대통령이 월급을 받는 것과 달리 어려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늘 일렀다. 그는 수가재선, 수가복선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하곤 했다.